됐어? 비행기 모드? 응. 이렇게? 그 노래 영상도 여기서 그 영상 옮겨야 되지. 천천히 하자. 내가 안 나와. 진짜 화이팅. 화이팅. 저 용량 좀 있지? 나 128기가. 오케이.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유태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책 읽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들 저처럼 책을 읽을 시간을 따로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챕터 정도씩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하루에 한 챕터는 꼭 매일매일 읽으실 수 있도록 영상 촬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살고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삶에 지쳐 있는데. 이거 내가 중간에 좀 잘라줄게. 방금 끊어진 부분부터는 괜찮은데. 지금 살고 있는 미안해. 네? 안 들어가고 있을 거야. 뭘 불안하지? 충전기 저기 켜? 그래 다 열잖아. 빠져있었어. 사장님 저쪽이 제일 안 돼. 저 중요한 연결해놓을게. 이거 배치되는 그거야? 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많이 바뀌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20대 중반, 제 나이가 26인데 20대 중반의 많은 청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20대 중반이 아니더라도 30대, 40대 많은 연령층에 계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잘 지탱해주고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소년을 위로해줘 라는 책입니다. 은희경 씨의 장편소설이고요. 챕터는 9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트로 겨울,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 나는 달리고 너를 바라보고,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그야말로 세계는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구나, 전혀 모른다는 것의 외로움, 세상의 축제,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든트랙, 봄눈, 그리고 작가의 말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인트로의 겨울과 그리고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 이 두 챕터를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작업실이 좀 더운데 조명에서도 열이 나오고, 날씨도 이미 6월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더 더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땀나는 이마를 항상 보여드릴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항상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영상을 찍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네, 저희 그 프로듀서 정 사장님이고요. 이 작업실을 피디님이 해주신. 정 PD님이시고요. 지금은 영상으로 돈을 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작업 환경이 좋은데 이 작업실을 만든 장모님이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 정 PD의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같이 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유튜브에 청춘 리스트라고 쳐보시면 거기 제 영상도 가끔 나오는데 보시면 영상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봐주시고 초점 잡는 건가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분위기의 작업실입니다. 이어나가자면 감동적 맨 앞에 이제 이렇게 첫 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첫 만남 이후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김세남과 김일호백에 이 책을 드립니다. 인트로 겨울. 곧 눈이 내릴 것 같다. 그 애는 병신 창문을 통해 첫눈을 보겠지?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는 그 애를 상상할 수 있다. 찬 유리에 이마를 갖다 대는 그의 작고 창백한 얼굴, 무표정함, 여윈 두 팔목은 헐렁한 환자복 윗도리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을 테고 그리고 물에 젖은 듯 윤기가 나는 긴 속눈썹을 조금씩 깜빡이며 창 쪽으로 고개를 내밀 때에 그리핀 메달이 달린 가느다란 은색 목걸이 줄이 그의 쇄골을 가볍게 스칠 것이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병실은 청결하고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와 일정한 지점에 이르러서 흩어져 사라지는 희뿌한 물방울의 띠가 실내의 정적을 강조한다. 잔뜩 흐린 날 천장에서 반사되는 백색 형광들 불빛 때문에 그 애가 있는 3층 병실은 허공에 떠있는 차가운 온실처럼 보일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그 애가 내 모습을 볼 수는 없다. 나는 병원 뜰에 소나무 숲까지만 달려갔다가 그냥 돌아올 생각이다. 멀리서 그의 병실의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소나무 숲에 흰 눈이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마치 스크린이 내려오듯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면 그 애로 짐작되는 흐릿한 기척에서 눈짓으로만 짧은 작별 인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고는 운동화 끈을 풀어 다시 단단히 조여매고 갈 때에 두 배쯤으로 속력을 높여 그 애로부터 떠나오려고 한다. 그것 말고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에게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도 기쁘지 않다. 후드티 위에 짧은 윈드브레이커만 걸쳐 입고 mp3를 챙겨 집을 나선다. 대기는 축축하고 거리는 온통 회색으로 뒤덮인 채 묵묵히 눈을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적한 뒷길에 이르자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한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허공의 한가운데를 녹이며 하얗게 퍼져가는 입김. 가로수는 온통 은행나무들이다. 가지가 직선으로만 뻗어져 있어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도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맞힐 수 있는 나무. 잎을 모두 털어버린 헐벗은 맨몸이 가족을 잃은 가난한 가장처럼 무기력해 보인다. 저 은행나무들이 무성한 초록으로 덮여있을 때 그때 처음 이 거리를 달렸었다. 몇 번이나 될까? 여러 새벽과 밤을 기억한다.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아름답게 부비치는 황금빛 그늘 아래를 뛰어다녔고 빛이 발에 지저분해진 잎들이 하나둘 거리로 팽개쳐지기 시작할 무렵엔 발밑에 뒹구는 그 잎들은
그 잎들을 밟고 달렸다. 그때의 시간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조금씩 땀이 나기 시작한 내 얼굴을 차가운 바람이 툭툭 치며 지나갈 것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겨울, 시간은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녹화된 테이프를 리와인드하면 도망쳤던 사람들은 헐레벌떡 처음의 자리로 뒷걸음쳐져 돌아오고 옷을 벗었던 사람은 주섬주섬거리며 다시 그것을 주워 입는다. 하지만 저 헐벗은 은행나무들에게 지난 여름의 초록을 달아주고 그때로 되돌아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래, 그 애가 곁에 있었던 나의 지난 새 계절을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시간의 길고 긴 선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지난 여름으로 돌아가서 짧았던 새 계절을 언제까지나 반복하여 살고 싶다. 그 애라는 너무 중요한 필수 단어 아래 수없이 덧거져 굵어진 짧은 밑줄처럼. 기억난다. 그 애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카메라 스트리보 같은 성광을 터뜨리며 천천히 쓰러지는 해를 바라보던 때,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면서 어쩐지 사방이 조용하고 슬퍼지던 그때에 불현듯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낯선 느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으며 나 역시 조금 전에 나는 아닐 테고, 그리고 흘러가버린 시간들은 모두 어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버린 건지. 그때의 짧은 순간 나는 시간이 휘청하고 깊게 휘어지며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지 해질 무렵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심코 보도블럭이 움푹 팬 자리를 잘못 딛고 다음 순간 이내 균형을 잡았을 때의 가벼운 어지러움 같은 것이랄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그 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주변의 공기가 낯설고 어색하고 귀가 멍한 느낌. 그래서 생각했었다. 세계라는 공간은 시간의 파이프가 물 샐 틈 없이 칭칭 감긴 기계장치로 둘러싸여 있고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파이프로 시간이 공급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어느 찰나에 그 시간의 파이프가 아주 잠깐 이탈했었고 그 짧은 순간 히말라야의 크레바스 같은 끝없이 깊고 좁은 틈 같은 게 생겨났으며 거기로 소중한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서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선로를 이탈한 시간은 문득 휘어졌다가 다음 순간 곧바로 다시 궤도로 들어섰지만 분명 그전과 같은 시간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 애와 내가 각기 다른 시간에 들어서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발밑에 땅이 갈라지며 우리를 떼어놓았을 때 나는 결국 그 애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렇다. 놓친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내 운명에조차 서먹해져 버렸달까? 어쨌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며칠 사이에 꽤나 늙어버린 기분이 든다. 과연 방향은 일정하지만 시간이란 밀도와 속도에서는 절대로 균일하지 않은 것. 10분쯤 달리자 몸이 풀리면서 두 다리의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어폰을 타고 들려오던 쥐 그리핀의 목소리, 왜 갑자기 와락 커지는 걸까? 이럴 줄 알았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야말로 나는 미스터 심드렁이 아니냐고. 나는 잘 울지 않는다. 적어도 남들이 있는 데서는. 남이 보는 데서 울면 그들이 너를 달래주려 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깔보기 시작하지. 이것은 엄마가 내게 들려준 몇 안 되는 쓸모있는 충고 중 하나이다. 어렸을 때 나는 유난히 잘 우는 아이였고 스스로 고백했듯 그런 내가 귀찮고 난처했던 엄마는 겨우 6살짜리에게 눈물이란
방귀와 그리고 돈과 마찬가지로 숨기는 물건이라고 가르쳤다. 언젠가 총이나 칼이 생기면 그건 역시 감추라면서. 게다가 지금은 대낮에 길거리를 달리는 중이다. 달리는 사람은 눈에 잘 띈다. 이런 추운 날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달리는 녀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겠지. 주목받는 것도 질색이지만 보이기 싫은 모습으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더 끔찍하다. 딱 한 번 달리면서 온 적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이었다. 그날은 눈에 좀 띄더라도 흐르는 눈물을 빗물로 보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눈이 올 텐데 영락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울며 달리는 인간이 되게 생겼다. 하긴 이런 식은 태수의 입에서나 나올 만한 법한 썰렁한 농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내 머릿속과 마음에서 태수를 깡그리 지워버리는 일. 너 대체 왜 그랬냐?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이 끊임없이 입안을 맴돌았다. 내가 그 마음을 모를 거라고? 그건 아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 했다. 막다른 길이란 걸 깨달았을 때는 이를 악물고 내 몸속에 온 힘을 다해 멈췄어야지. 언젠가 한밤중에 신나게 자전거를 달리다 골목에서 나오는 예쁜 여자애를 발견했을 때처럼. 너도 말했잖아. 결과가 나쁘면 이유 같은 건 절대 안 통해라고. 17살 우리가 폭발물이면서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은 도화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만한 기회와 행동력과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노와 불안을 극한까지 상상할 수 있는 안정장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너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다. 누구였냐고? 그냥 모두들. 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세상은 너무나도 부주의하다. 우리가 깨지기 쉽다고 보호하다가도 상자 속에 넣은 다음에는 던져버린다. 몇 번인가 태수와 함께 이 거리를 달린 적이 있다. 저기 보이는 상가 모퉁이의 공중전화박스에 기대어 서 있다가 함께 뛰기를 시작하곤 했다. 나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허리를 굽힌 뒤 구겨 신었던 운동화 뒤축을 펴고 그 안에 발을 집어넣는 태수의 모습을 나는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뺨에 여드름 자국과 수염이 듬성듬성 돋은 턱, 입가에 작은 흉터, 왼쪽 귓볼에 매달린 2개의 은귀고리, 여름에도 좀처럼 벗지 않았던 줄무늬가 들어간 카키색 비니. Fat kids are harder to kidnap. I'd kill for a Nobel Peace Prize 따위의 어처구니 없는 문구가 적힌 빛바랜 티셔츠들, 그리고 조기 유학생 시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 목덜미에 이집트 십자가 문신.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쳐 갈 때 태수가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한다. 야자를 끝내고 돌아오는 깊은 밤 트로트를 소리 높여 부를 때처럼 짙은 눈썹이 팔자로 쳐져 있다. 볼멘 소리가 시작된다. 힘들게 달리기 같은 걸 왜 하는데? 제대로 변성기에 들어선 갈라진 목소리. 이죽거린다기보다 잠시라도 말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기 때문에 짓거리는 것뿐이다. 그러게, 시큰둥한 내 대답도 언제나 같았고 이것이 시작이다. 이제 달리기를 멈출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투덜거리겠지. 나는 앞을 향해 제대로 달리고 있고 태수는 옆으로 몸을 돌려 내 쪽을 바라보며 어정쩡하게 함께 뛴다. 도대체 그런 허술한 자세로 계속 허튼 소리를 짓거려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나와 똑같은 속도로 뛸 수 있는 거지? 태수에게는 이따금 그렇게 이건 뭐지? 하게 만드는 아리송한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시나 썰렁한 녀석이다. 어처구니가 없거나 또한 그런대로 말릴 수 없거나 조금 빨리 뛰자. 그때처럼.
태수가 말한다. 지난 여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손학비를 만났었다. 태수는 두 팔로 가방을 높이 쳐들고 머리를 가리고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바로 앞쪽에 보이는 편의점을 향해 뛰었다. 편의점 안은 교복 차림의 아이들로 잔뜩 붐비고 있었다. 좁은 통로 사이사이로 오가는 말소리와 움직임과 스침과 실내에 가득 찬 습기와 차고 비릿한 냄새. 그리고 컵이라면 뜨거운 물을 부어 창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3분. 어디서 봤더라? 갑자기 태수가 턱짓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내게 속삭였다. 눈동자는 출입문 쪽으로 한껏 돌아가 있고 쟤 전에 본 적 있지 않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수가 1분 전에 봤다면 나는 이미 2분 전에 뭔가에 끌리듯 그리로 눈길을 향했고 그리고 첫눈에 당연히 그 애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내가 그 애를 본다는 것, 양손으로 백팩의 어깨끈을 잡고 서서 무표정하게 창밖 빗줄기를 내다보고 있는 그 애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그리고 조금씩 젖어있는 백팩과 손등과 어깨와 머리카락, 추위라듯 하듯이 파래진 입술까지. 두 손을 뻗어 컵라면을 끌어당긴 것은 3분이 지나서가 아니었다. 뭔가를 감추기 위해 전혀 다른 종류의 동작이 필요했을 뿐. 그 애는 회색 줄무늬 우산을 사서는 혼자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우산살을 위로 밀어 올릴 때 여윈 손목의 힘줄이 두드러지는 것, 펴진 우산 아래서 고개를 젖혀 위를 한번 올려다보는 것, 오른손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왼손으로는 백팩의 끈을 잡은 채 약간 머뭇거리면서 먼저 오른발을 내밀어 빗속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내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지. 그 애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나는 차마 그쪽을 보지 못하고 한사코 태수만 건너다 보고 있다. 태수는 그의 줄무늬 우산이 횡단보도를 지나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었고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채 태수가 물었다. 누군지 생각 안 나냐? 나는 결국 대답했다. 별로. 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 그 애가 있는 병원이 나온다. 이제 곧 그의 병실 창문이 나타날 것이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표정쯤은 감출 수 있다. 내 시선이 그의 기척을 찾아 소나무 숲 너머를 더듬을 때에 설령 눈물이 흐르더라도 이미 얼굴이 온통 짜릿짠 땀으로 젖어 있으니 땀 같은 건 닦아버려도 되겠구나. 마침 눈이 쏟아진다. 소나무 숲 가까이 이르렀을 때 조금씩 날리는가 싶더니 나무 아래서 오래오래 숨을 고르고 있는 내 어깨 위로 벌써부터 쌓일 준비를 하고 있다. 땀이 식으면서 머리카락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후드를 덮었었지만 세찬 눈발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린다. 이런 눈은 상상하지 못했어. 그 애의 병실 창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맹렬히 쏟아져 내려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것을 무심히 덮어버리는 차가운 백색 눈송이들 뿐. 난 첫눈에서 연상되는 모든 게 싫어. 약속이라던가 고백이라던가 순수, 그리움, 첫사랑, 눈싸움, 추억 그런 것들. 그렇게 말하던 그 애가 오래 많은 첫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 애와 내가 기다린 첫눈은 바로 이런 폭살이었다. 함께 보낸 여름과 가을과 겨울 중에 겨울이 가장 길 것이라고 늘 우리는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세 계절이 모두 지난 뒤 마침내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 봄이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폭설 속에 홀로 서 있는 지금 나는 이 첫눈의 격렬한 춤을 작별 인사라고 불러야만 했다. 차갑게 얼어붙은 몸은 뼛속까지 차갑고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다. 쏟아지는 눈발을 뚫고 지금 막 천천히 병원 정문을 들어서고 있는 저 은색 소형차에 누가 탔는지 알 수 있다. 엄마다. 운전은 재욱이 형이 하고 있을 것이다. 운전면허를 딴 지 2달밖에 안 된 초보인데다
태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길눈의 치명적인 공간감각 장애, 중증 이기심과 말기 게으름까지 골고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뒤쫓아와 나를 찾아냈다. 미소년처럼 해사한 얼굴이 조금쯤 찡그러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엄마의 애인 중 가장 친절한 건 결코 아니겠지만 가장 친밀한 건 사실이니까. 엄마와 재욱이 형이 이별과 재회를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진짜 가족들도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품은 채 시간 속에 엮여서 함께 흘러가는 게 아닐까? 엄마가 나를 발견한 모양이다. 잠깐 차창에 내렸다가 달려드는 눈발을 피해 다시 급히 올라간다. 차가 엉금엉금 방향을 틀어 내 쪽으로 다가온다. 조금 뒤 나는 저 차의 뒷자리에 올라탈 것이다. 몸이 녹으면서 내 마음 한가운데 단단히 박혔던 얼음도 녹아 기어코 눈물로 흘러나오고 말겠지. 뭐 어때? 재욱 형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차 안에는 엄마뿐인데. 사람들 앞에서 울면 그들은 너를 달래주려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깔보기 시작하는 거야. 6살 때 엄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와 둘만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울어도 돼. 그건 네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어. 100살 때도 괜찮아.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다. 고독은 학교 숙제처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슬픔은 함께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슬플 때에는 반드시 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또 말했다. 평상시에는 엄마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지만 비상시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상시에는 우리는 각기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비상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고, 그리고 비상이라는 건 전쟁, 천재지변, 고통사고, 심각한 질병, 절망, 빈털터리 상태, 지금과 같은 극전한 슬픔의 발생이라고. 엄마가 나의 슬픔을 비슷하게라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둘이 가족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가정식 백반에는 없는 가정의 진정한 리얼리티라고. 고독을 학교 숙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나한테는 몇 대 맞을 각오로 무시해버리라는 뜻이 된다.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쓸데없이 심각해진다거나 쩔쩔매는 것보다는 낫겠지. 지금 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턱을 덜덜 떨며 나무 밑에 서 있다. 소나무의 바늘잎 사이사이 쌓여가던 눈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자욱한 가루가 되어 물보라처럼 한바탕 허공을 휘젓는다. 재욱 형의 차가 엉거주춤 내 앞에 멈춘다. 바퀴가 한 뼘쯤 뒤로 밀려나면서부터 시간이 되었다. 두 손으로 아마 위에 차양을 만든 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로 달려드는 눈송이들 너머로 한번 그의 병실 창문을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을까? 창문 커튼이 내려져 있다. 폭설이 퍼붓는 줄도 모르고 그 애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첫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그 애는 잠들어 있고 친구는 사라지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나는데. 안녕. 우리의 겨울도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는.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 여름 이사는 보통 새벽에 시작된다. 날이 덥고 또 일찍 밝으니까. 하지만 우리 집은 예외다. 활짝 갠 싱거로운 여름 아침, 창 너머로 맑은 새소리가 들려오고 냄새 좋은 호디불 속에서 만끽하는 게으름이야말로 엄마의 사소하고도 사랑스러운 사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엄마는 아직 술이 안 깼다. 고치 속의 애벌레처럼 침대에서 미처 눈을 못 뜬 상태이다. 곧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들이닥칠 시각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약속 시간을 열치로 늦춰 잡았는데도 시간을 늦추면 그만큼 여유를 부릴 테니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결국 충고하기 좋아하는 재욱 형은 말대로 되고 말았다. 잠이 덜 깬 건 나도 마찬가지.
마침내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연우, 이제 일어나지? 잠꼬대와 다름없는 나른한 목소리이다. 그 소리는 부엌과 마루를 지나 내 방으로 건너오고 나 역시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간신히 대답한다.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 아침과 비슷하다. 일어났니? 알았다니까. 일어났지? 응? 안 일어났어? 일어났다면서. 일어나래도. 알았대도. 눈을 감은 채 각자의 침대에 누워 주고받는 원거리 대화가 3분이나 5분 간격쯤을 두고 10차례 정도는 이어지고 결국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와서 배를 누른다.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다. 잠옷을 제대로 챙겨 입는 자는 나다. 현관문에 도어 체인까지 풀고 나서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후다닥 엄마 방을 뛰어간다. 활짝 열린 엄마의 방문. 급히 들어가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보니 이건 뭐 예상대로다. 당장 이사 나갈 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지. 쉰 풀로 도배한 집에서나 날 것 같은 술 냄새는 그만두라고라도. 들어서자마자 숄더백이 발에 차이더니 그 뒤를 이어서 목걸이, 반팔 카디건, 올리브색 탱크톱, 숏팬츠, 끈없는 브레이저가 순서대로 바닥에 내던져져 있다. 전날 몸에 걸쳤던 역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 목걸이 고리 채우는 걸 내가 도와드렸으니 말이다. 취한 엄마가 걸음을 옮기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 젖히는 기술은 미스터 빈이 승용차 운전석에 옷 갈아입는 수준과 거의 맞먹는다. 나는 주섬주섬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침대로 다가간다.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지금은 엄마를 깨우는 게 우선이겠지. 사이드 테이블 위에 스탠드 불이 아직 켜져 있다. 그 옆에는 어김없이 얼음과 위스키에 혼합물로 보이는 어중간한 색깔의 액체를 담은 유리잔 하나. 그 옆에 새끼손톱만한 구겨진 플라스틱 같은 저 푸르스름한 조각들. 그럴 줄 알았다. 잠결에 콘택트 렌즈를 빼서 테이블 위에 얌전히 올려놓은 것이다. 콘택트 렌즈가 무슨 안경도 아닐 테고 엎드려 자는 버릇 때문에 자꾸 주름살이 생긴데도 투덜대더니 여전히 얼굴을 베개에 푹 파묻고 있다. 뒤통수의 머리카락은 심하게 엉켜있고 입을 밖으로 내놓은 한쪽 다리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올리지 않을 묵직한 물건처럼 보이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서 벌써 바닥에 카드보드를 깔며 왁자지껄 주인을 불러대고 있는데 엄마의 어깨를 흔드는 내 손이 점점 거칠어진다. 신민아씨! 일어나! 이사 좀 가자고! 정작 그녀의 눈을 뜨게 만든 건 휴대전화 벨소리다. 내가 숄더백 안에 전화기를 찾아서 건네주는 사이 엄마는 윗몸을 일으키고 목을 가다듬고 있었다. 제육형에게 이사갈 아파트 등 동호수를 알려줄 때는 어느 틈에 잠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하이톤을 되찾고 있었다. 따로 도와줄 건 없으니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오면 된다고 상냥하게 덧붙인다. 그것도 그럴 줄 알았다. 8살 아래라는 나이차가 문제는 아니라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아 자기 취향이 아니라더니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가 자기처럼 예쁘고 지적인 여자를 만나면 제 세계의 충돌인지 뭔가가 일어나서 두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각자의 광채를 잃는다는 궤변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예쁘다는 건 그만두라고 지적이라니 나한테 이것저것 지적질 잘하는 거? 하긴 엄마는 지금까지 애인들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상냥하다. 좋은 인간으로 보이려는 태도가 아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사람이랄까? 자기 말로는 평판 같은 건 상관없지만 누구든 편견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교양과 오랜 인기관리 생활이 몸에 배어서라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남의 비난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하지 못해서인 것 같다. 나라면 저런 정도의 남의 생각 따위는 별 상관없는데
깊은 일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신민아 씨. 인간들은 어쨌든 서로 조금씩 오해하며 살고 있고 그런 건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 않나. 소심하기는. 때때로 느끼지만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엄마를 닮아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아빠 쪽일까? 이런 순간만은 나도 아빠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진다. 스스로 유전자를 이것저것 고를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나마 인간이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정말로 다행스럽고 말이다. 내가 방문을 닫고 나온 10분 뒤쯤 엄마가 마루로 나온다. 면 반바지에 폴로 티셔츠 차림에 손바닥만한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있다. 하나로 묶은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단단히 눌렀었다.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바삐 움직이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면 확인도 하기 전에 조심하세요! 날카롭게 주의를 준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아예 공손히 대답하자 나는 흘끗 바라본다. 그 표정이 꽤나 의기양양하다. 엄마가 차가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트럭 옆에 내놓은 식탁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 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회사의 상호가 찍힌 망사 조끼를 입은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말을 건다. 학생, 엄마 직업이 뭐야? 왜요? 우린 집을 보면 대충 아는데 이 집은 좀 헷갈려서. 책 많은 건 대학 교수 뺨치는데 그렇다고 술잔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엄마가 카페 같은 거 했나? 옷박스도 끝없이 나오던데? 옆에 있던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청년도 거들고 나선다. 하여튼 내가 보니까요, 이 집은 없는 게 세 가지예요. 화분하고 액자 그리고 공구, 망치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아저씨가 없는 집이니까 공구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화분 액자가 하나도 없냐? 사진 한 개가 안 걸렸어. 주인 아줌마가 정서가 좀 메마르셨나봐. 아니면 좀 바쁘신가? 담배를 빨던 망사조끼 아저씨가 한 손을 내줬더니 연기를 뿜어내며 대꾸한다. 정서가 그렇게 메마르셨는데 양초가 저렇게 많겠냐? 그것도 그렇네. 박스에도 엄청 많아요. 초가 장난 아니게 무겁다는 거 처음 알았잖아. 어떻게 책박스보다 더해? 발끝으로 담배를 비비며 끈 망사조끼 아저씨가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친다. 엄살 아니에요 진짜. 의자가 대체 몇 개예요? 식탁 의자, 책상 의자 빼고도 10개가 훨씬 넘죠? 저거 다 어디다 쓰는 거냐? 마지막 질문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의자를 어디에 쓰냐느니 앉은 물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생 엄마 직업이 뭐냐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내가 궁금한 것 좀 못 참거든. 내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망사조끼 아저씨.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점이 있으면 굳이 그의 속사정을 캐내려는 사람들 말이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혹은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니 하면 안 되나? 미리부터 짐작하고 제멋대로 결론 내고 또 자기 생각이 맞는지 기어코 확인하려 들고 이래서 내가 이사가 싫다. 또다시 엄마와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엄마가 반상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새벽에 들어오다가 아는 얼굴과 마주치기 싫어서가 아니다. 스스로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 절대 외박을 하지 않고 새벽이라도 들어오라는 건데 그걸 칭찬해줄 이웃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남과 다른 게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왜 그걸 문제 삼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아참, 이건 엄마의 논리인데 엄마와는 안 닮은 걸로 결론을 내려놓았는데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엄마의 주장을 따를 때가 있다. 엄마에게 불만이 많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비난하는 세상에 그처럼 싫은 게 또 없다. 신민아 씨의 직업은 옷 칼럼니스트이다. 한번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패션 칼럼니스트냐고 되묻는 경우가 그나마 양호한 정도이다. 패션이 아니라 그냥 옷.
엄마는 여러 지면에 옷에 대한 에세이를 기고한다. 옷과 얽힌 추억, 옷의 역사, 그리고 옷과 사람들, 옷과 취향, 옷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제안. 그렇기 때문에 망사 좋게 아저씨가 날렸던 몇 박스나 되는 낡은 옷들, 엄마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자료인 셈이다.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소심한 성격이 새로운 직업을 탄생하게 만들었다고나 할까? 뭐 굳이 내용을 설명해주면 망사 좋게 아저씨를 비롯해 누구나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긴 하다. 그래도 선입관이나 바뀌지 않겠지. 남의 눈에 거스르지 않고 살고 싶어 친절을 익혔다지만 어쨌거나 남들 눈에 조금은 튀게 살고 싶은 엄마. 정말이지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 잘 안 되면 안 된 채로 그냥 받아들여. 굳이 처음 정해놓은 방향대로 되돌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뜻대로 했다고 해서 뭐 다 잘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면 엄마는 무척 좋아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책은 대부분 아빠가 남긴 것이다. 엄마는 그것들처럼 제목이 딱딱한 책은 물론이고 요즘 잘 팔리는 소설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책이든 음악이든 고전만 주장한다. 모범생이자 문학소녀 시절을 끝으로 그 분야의 교양을 쌓기를 다 끝마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날인가 제육형이 놓고 간 한 일본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니 그나마 유일하게 인정해준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이유란 것이 작가가 대부분 등장인물의 옷차림으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점, 그리고 작가의 옷에 대한 감각이 자기와 비슷하다는 점, 그 두 가지만으로 이미 소설의 완성도가 증명되었기 때문이라나. 그런 엄마가 아사비 경적만 올라갈 뿐, 이사비 경적만 올라갈 뿐, 짐짝이나 마찬가지인 저 책들을 무슨 이유로 이사 때마다 끌고 다니는 걸까? 아빠가 언제 불쑥 찾아서 책을 내놓으라고 할지 몰라서라는데 말도 안 된다. 그 정도로 아빠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이혼은 왜 했는지. 친아빠란 게 뭐가 중요해? 좋은 아빠면 됐지. 내가 좀 찾아볼게. 6살 때였지만 엄마가 했던 그 말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좋은 아빠를 찾은 마음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뻔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 아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은 적이 없다. 다행이긴 하다. 내 아빠인데. 적어도 나쁜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았으니까. 기억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워할 것도 없고 또 미워하고 싶은 감정 따위도 생기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나한테 아빠는 그냥 아빠다. 아무 사연도 없다. 바람 엄청 없는 날씨에 잔뜩 어질러진 좁은 길. 핸드카트를 굴리며 거친 걸음으로 들락거리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서두르듯 무뚝뚝한 표정. 뭔가 부딪히고 깨트리는 소리에 이어지는 욕짓거리들. 밀린 신문 구독료와 우유값을 독촉하러 온 수구먼이 나타나 배를 눌렀고 도시가스라든가 통신회사 직원이 번갈아가며 주인을 불러대고 새 주인과 약속이 어긋나 엄마는 부동산 사무소를 몇 번이나 다녀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걸고 햇빛은 뜨겁고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등 뒤와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1단계의 여름 이사는 그렇게 끝났다. 이삿짐 트럭을 먼저 보낸 뒤 엄마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에 나를 태우고 새로운 동네를 향했다. 물론 깜빡 잊고 갖고 와버린 여벌의 열쇠 뭉치를 돌려주기 위해 차를 한 번 돌려야 했고 난 또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나나 했겠지.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진다. 군데군데 공원이 보이고 자전거와 육교 그리고 주변에도 학교가 많다. 상가 건물이 끝나는 곳마다 나타나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들. 마치 하나의 풍경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뒤 계속 붙여넣기를 해놓은 것 같다. 인간들이 너무 많이 사는 곳이군. 옆눈으로 흘낏 보니 가뜩이나 길눈이 어두운 엄마는 바짝 긴장하여 두 손으로 운전대를 꼭 붙들고 있다. 우리가 살 아파트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큰 길가에 약간 들어선 뒤쪽 길. 내 방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뒷베란다를 터서 확장한 방이다. 그래서인지 전셋값은 더 싸다는데 전에 살던 집보다는 공간이 약간 넓다. 남양집의 뒤쪽 방이라서 북쪽으로 창이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게 뭘 할지는 몰라도 17살이나 되는 남자의 방이란 아무래도 적당히 어두워야 하는 법이지. 창가에 서본다. 방에서 내다보이는 풍경, 찻길 안쪽이고 나무도 제법 많다. 그리고 가로로 길게 뻗은 두 개의 길. 어떤 장소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머릿속에서 공간을 재구성해보곤 한다. 일단 내 방 창문의 위치를 잡은 뒤 거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단을 집어넣는다. 그 너머로 좁은 흙길을 나가 하나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키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일렬로 빽빽히 늘어서 담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걸 넘으면 또 하나의 보행로가 나타난다. 첫 번째 길은 약간 어둡고 습하고 또 그늘이 많이 드리워져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다. 고개를 빼고 내다봤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두 번째 길은 보도블록이 깔렸는데 배드민턴을 치거나 자전거를 타는 작은 광장으로 이어진다. 그쪽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와 교회에 다녀오는 듯한 중년 부부가 지나가는 중이다. 내 방은 3층. 그 두 개의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내려다 보인다. 평행으로 뻗어 있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꼭 전학수속을 밟는다. 운 좋게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는다면 나는 저 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닐 테지. 말 그대로 새로운 상황, 기대 같은 건 없지만 조금 궁금하긴 하다. 이거야 원, 망사조끼 아저씨도 아니고 궁금해하기는. 척 봐서 약해 보인다고 다짜고짜 밟으려는 놈들한테 시달리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어쨌든 내가 저 길로 학교에 다니게 되면 두 길 중 하나를 택해 걷게 되겠지. 뭐 매일 똑같지는 않겠지만. 창가에서 등을 돌리고 방 안을 한번 둘러본다. 벽지 상태가 괜찮다며 엄마는 새로 도배를 하지 않았고 이사를 왔다. 셋집이니 도배는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 할 텐데 전셋값 흥정을 하면서 주인한테 설득당한 게 분명하다. 어디 가겠어. 어리숙한 신민아씨. 그런대로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거실 벽에 액자와 시계를 걸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얼룩진 저 벽을 뭘로 감싸야 하나. 우리 집에 액자 하나 없다던 염색머리 청년의 아저씨 말을 새삼 실감했다. 하긴 남의 집 물건이 있던 공간에 우리 집 물건을 채워놓는데 말하자면 네모가 있던 자리에 세모를 들여놓는데 맞지 않는다는 게 정상이겠지. 그렇게 본다면 내 방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책장과 옷장, 침대가 놓일 자리가 맞춤처럼 딱 맞는다. 신기하게도 거울을 걸어야 할 자리에는 목까지 박혀있고 엄마와 달리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다. 내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자리군, 제자리야 하고 생각이 들도록 모든 물건에 자리를 잘 잡아줘야만 한다. 맨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할 중요한 물건은 거울. 그동안 침대와 책상, 옷장은 한두 번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거울은 아니다. 내가 최초로 갖게 된 거울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날, 그때는 내 키보다 더 컸던 전신 거울을 걸어주며 엄마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연우야, 너는 거울을 보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냥 어쨌든 그 거울이다. 17살에 소유한 10년 된 물건. 잠깐 거울 앞에 서본다. 내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다. 신기하다. 거울 아래쪽을 조금 들어 그 뒤에 벽을 살펴보곤 한다. 뭔가 걸려 있었던 거리에서 마주친 길고양이한테까지도 도도한 눈빛이 내 타입이다. 무늬가 지저분해져서 내 타입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신민아 씨 어법. 굳이 대꾸할 필요는 없고. 아휴 갑갑해. 엄마가 목장갑을 벗어 소파에 던져놓고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낸다. 찬물을 마시고 나서는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구석에 쌓아놓고 간 물건들 쪽으로 다가간다. 그때까지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고 서있던 나는 그제야 탁자 위에 스탠드를 집어들고
방문턱을 넘어서려는데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이사 왔나 쳐다본 걸 거야. 대체 내가 그 여자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한 거지? 대부분은 나를 어이없게 만드는 신문에 쓰지만 이따금 나를 놀라게도 만든다. 내가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조차 모르는 걸 보면 관심도와 주의력 부족이 확실한데 내 생각이나 속마음 같은 건 신통하게도 잘 집어내는 거다. 속내를 들킨 게 머쓱해져서 내가 그렇게 파악하기 쉬운 사람이야? 실망인데 라고 말을 돌리면 잊지 마셔요. 그래봤자 너는 내 뱃속이란 데서 나오셨거든요 하며 코웃음을 치고 난다. 물론 자신의 짐작이 적중한 데 만족한 나머지 나를 지적질하던 일에 대해서는 벌써 잊어버린 뒤고. 근데 걔 말이야. 엄마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투로 한마디 덧붙인다. 좀 그렇다? 누구? 나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싶은 것이지. 얼굴은 귀여운데 옷이 그게 뭐니 옷이. 헐렁하니 무슨 마리오네트도 아니고. 딱 한 번 갔던 외국 출장에서 엄마가 사온 선물이 바로 마리오네트 인형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대충 아무거나 산 게 분명했다. 끈이 끊어지고 색이 바랜 뒤에도 그걸 쉽게 버리지 못했던 거 딱히 좋아서가 아니었다. 손발에 끈을 매단 채 구석에 구겨져 있는 모습이 늘 슬퍼 보여서였을 것이다. 지난번 이사 때 엄마가 바래다 주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내 잡동사니 박스 안에 들어있을 것이겠지. 책상 한쪽에 스탠드를 내려놓으면서 슬쩍 창밖을 내다본다. 눈에 들어오는 것 푸른 메타세카이아 나무뿐. 창가로 다가서봐도 역시 아무도 없다. 나무 아래 벤치가 텅 비어 보인다. 방 안을 둘러본다. 조금 전과는 다른 느낌. 어제까지 이 방은 의젓하고 수영과 인사도 잘하고 또 교직 편집부원이면서도 반장이기도 한 나보다 한 학년 위인 어느 고등학생의 방이었다. 지금은 내 방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연약하고 시큰둥하며 운동에는 흥미없고 책도 별로 안 읽고 성적도 수학 빼고는 모든 과목이 중간쯤인 그저 그런 17살. 내 눈길이 거울로 향한다. 거울 속 나를 본다. 이런 거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두 손으로 벽에 걸려있던 거울을 뗀 뒤 사라진다. 그런 다음 내가 나타난다. 같은 자리에 서서 두 손으로 다시 거울을 건다. 두 개의 거울은 같거나 적어도 비슷한 거울이다. 하지만 거울 속 두 개의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이다. 8살부터 17살까지 나는 10년 동안 매일 이 거울 속에서 나를 보아왔다. 그 속에 나는 매일 조금씩 변해왔고 그 결과 지금 거울 속에 이 모습이 되었다. 같은 날 내 거울과 함께 공장에서 실려 나왔을 수많은 다른 거울들. 그것들도 모두 10년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의 모습을 담아냈을 것이다. 이 방에 걸려있던 거울이 그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 그 거울은 어떤 얼굴을 담고 있었을까? 어쩌면 창밖의 여자애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를 그 얼굴. 누구일까? 엄마가 부른다. 나가보니 거실과 안방과 부엌을 오가며 목장갑을 찾고 있다. 내가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목장갑을 집어주고 엄마가 이러는 내가 싫어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그리고 동시에 현관벨을 울리고 재욱형이 왔군. 재욱형이 왔다고 생각하니 배가 좀 고프다. 재욱형은 검은 뿔테 안경이 잘 어울린다. 늘 심플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지만 키가 크고 마른 편이라 뭘 입어도 그런대로 스타일이 산다. 오다기리 조를 좀 닮긴 했지. 하지만 누구보다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게 그를 모조품으로 보이게 만든다. 머리는 왜 저렇게 위로 올려 묶었지? 도쿄타워에 오다를 흉내내는 건가? 가방도 꽤 취향이 있어 보이는 메신저백. 하지만 그 안에 든 책을 꺼내면서 잘난 체 하는 표정이 드러나는 순간 호감지수는 급추락이다. 도토리들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엄마가 묻는다. 집에 있어. 미팅 갔다가 바로 오는 길이야. 걔들 살쪄서 꽤 무겁지? 귀찮지 않았어?
나를 죽어라 피해다니는데 귀찮을 건 없지. 간식 좀 줘봤어? 참치보다 연어를 좋아하시더군. 스낵도 빠드득 빠드득 잘 씹어 먹고 먹을 거 줄 때만 옆으로 와. 얄미워. 그게 왜 얄미워? 솔직한 거지. 깨끗하게 본능만 따르겠다. 얼마나 지조 있는 태도야. 하긴 아양을 안 떠니까 부담은 없더라고. 도토리들이란 우리 집의 고양이 남매 도토와 토리를 말한다. 털이 짧은 브리티시 쇼트 헤어이다. 검은색 도토는 수컷이고 암컷 토리는 회색 고양이 신미나 씨. 한꺼번에 부르기 좋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 막상 부를 때는 꼭 들을 붙여서 도토리들이라고 부른다. 이사 때문에 어제 재욱이 형 집에 맡겼다. 연우 준비해. 나가자. 엄마는 핸드백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도 티셔츠를 갈아입는다. 문득 또 창 쪽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깥 풍경에 관심이 많았지? 어쨌든 그렇게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직 바깥은 환하다. 엄마는 내가 아직도 탕수육을 좋아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짜장면은 여전히 좋지만 언제부터 새콤한 탕수육보다는 매콤한 깐풍기가 더 좋아졌는데 연우는 탕수육 먹을 거지? 메뉴판을 지루어 드신 엄마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젓는다. 왜? 이제 안 좋아하게 됐니? 그런 지 꽤 됐을걸. 말을 하지. 안 했을까? 했었어? 20번쯤. 그럼 이걸로 20번째 한 거구나. 아니 참, 지금 한 번 더 말했으니까 22번째? 무한함과 미안함을 무마하려는 신만한식 농담. 엄마는 길눈뿐 아니라 숫자에도 무척 어둡다. 그러면서 반드시 제 힘으로 숫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곤란한 고집도 가지고 있다. 계산이 빠른 내가 옆에서 답을 알려주는데도 실패할 게 뻔한 암산에 집중하느라 두 손으로 귀로 막는다. 엄마가 숫자에 관한 농담을 시도한다는 건 나름 정신 차려야 해 다짐하고 있다는 뜻이다. 말을 하는 중간에 이미 내게서 탕수육이 별로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를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는 것까지 덩달아 기억났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아마 한두 번쯤은 더 생각 없이 탕수육을 주문하려 할걸. 나 역시 신민아 씨를 알 만큼 안다고. 22번째가 아니라 22번째. 이런 식으로 참견하는 재욱 형은 알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엄마가 깐풍기와 해물 누룽지탕을 주문한다. 종업원이 묻는다. 식사 주문도 미리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엄마와 재욱 형은 메뉴판을 다시 펼치고 머리를 맞댄다. 재욱 씨는 뭘로 할래? 미나 씨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의 얼굴을 흘낏 살펴보고 엄마는 24살에 나를 낳았다. 게다가 분명 철분이 부족한 원인인 것 같은데 도무지 40살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 모자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욱 형은 34살이다. 33살이다. 무심코 보면 엄마의 애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남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내가 재욱 형의 아들로? 그건 불가능하다. 재욱 씨와 신민아 씨가 다정하게 귀옛말을 하고 내가 재욱 형과 엄마를 연달아 불러서 주의를 주기라도 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뭐가 됐든 내게는 다 마찬가지. 엄마와 재욱 형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겠지만 나는 아닌 거다. 굳이 나를 외식 나온 가족들로 가득한 주말에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끌고 갈 때가 있는데 그런 때까지 둘은 스스럼 없이 굴면 아무리 성격 좋고 이해심 많은 나라도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다. 설마 우리가 그곳에 온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으로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남과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굳이 티를 내서 시선을 끌 것까진 없지 않나. 엄마는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다. 소심한 성격이라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또 안 좋은 점도 생겨난다. 바로 쉽게 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나를 배려해서 조심하려고 했을 텐데도 재욱 형이 터프한 척 굴기 때문에 덩달아 대범한 척 따라하는 것이다. 언젠가 엄마가
8살이라 어리다는 건 심각한 핸디캡이자 감점 요인이야 라고 말한 뒤 재욱형은 부쩍 더 허폼을 잡는 것 같다. 걸핏하면 나한테 남자 녀석이 어쩌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고 무엇다워야 한다는 말, 나는 그게 싫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집애 같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계집애같이 예민하다. 계집애같이 다정다감하다. 에서부터 계집애같이 잘 피친다. 계집애같이 마음이 약하다. 계집애같이 소심하다. 계집애 같다는 말도 물론 싫지만 남자답다는 말은 역시 재미없다. 여기서는 기스면이 제일 칼로리가 적겠는데 살찌면 안 되니까 미나씨는 그걸로 해. 재욱형의 말에 종업원이 웃음을 참느라 입술 끝을 움찔거린다. 저건 터프한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것이지. 그것도 구별 못하나? 내 참. 나는 무난한 것 중간 눈에 안 띄는 것이 좋다. 하지만 티 안 나게 남들 틈에 섞여 있으려면 그들과 똑같이 기본적으로 뭔가 웬만큼 갖춰야 한다는 게 문제이다. 이사 때만 해도 그렇다. 거의 3년에 한 번씩 엄마와 둘러서 수많은 이사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자 어른이 없다는 점을 신경 쓰이게 됐다. 종이 상자 속에 꼬박꼬박 모아온 나의 전 재산 중 지폐만 모조리 없어져 버린 일. 이사 찜트럭이 내 자전거를 그대로 싣고 가버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점심값을 요구하거나 사다리 비용 같은 걸 흥정할 때 의뢰 엄마한테 반말을 하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쩔쩔매게 만드는 짓궂은 아저씨들이 적지 않았다. 짐을 옮기다 말고 욕실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고 머리를 감는 아저씨도 봤다. 또 엄마와 내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경비 아저씨들은 유난히 참견하고 잔소리를 하려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례한가 생각하곤 했다. 부자연스럽게 과장된 친절도 속으로 크게 다를 것 없었고 물론 좋은 아저씨들도 많았다. 하지만 누구나 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더 안 잊히고 오래가는 거 아닌가. 만약 남자 어른이 있는 집이었다면 엄마가 10시 넘어서까지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싱글맘이 아니고 깐깐한 주부 스타일이었다면 그리고 우리 집이 50평쯤 되는 큰 집이었다면 이삿집 센터 아저씨들이 화분이나 양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피식 웃는다. 엄마가 불면증 때문에 아로마초 박스로 산다고 설명해주지 그랬어. 초는 처박아놓고 늘 술 먹고 자잖아. 이거 참 엄마에게 화살을 돌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엄마 목소리는 차분하다. 야, 너 네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야. 그 아저씨들 피곤해서 남 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 그리고 피곤한 사람은 무신경할 수밖에 없거든. 배려라는 게 원래 뇌에서 나오는 거라 체력 소모가 엄청 많다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아침에 할 걸 그랬는데? 재욱형이 또 끼어든다. 또 눈치 없어지는 시간이 됐나? 미남 천령 재욱씨와 40대 학부모 신민아씨가 만나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엄마가 카페에 있냐는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재욱형이 내 편을 드는 척한다.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재욱형과 엄마가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보나마나 멍한 표정이겠지?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미나씨가 연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세계를 보는 방식이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겪는 가장 곤란한 점은 상대가 자신의 해석적 틀을 나에게 강요하는 경우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와 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적 틀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류에 빠지게 돼. 그건 보는 틀에 의해 생각을 강요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 결국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윤리적인 감수성을 갖추지 못하고 점점 시각 차이만 커질 수밖에. 여기에서 어차피 문제라는 건 해결이 안 되고 해소만 가능한 거라는 명제가 성립되는데
아, 그러니까 뭐야.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냥 문제 삼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엄마가 대꾸하자 재욱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비트긴 슈타인보다 명쾌하다니까? 다행히 종업원이 음식을 날라왔다. 재욱 형 입에서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랑 비슷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와 나는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럴 때 보면 진짜 눈치 없어. 언젠가 내가 말했더니 엄마는 무지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건 똑똑한 사람들의 버릇이라며 남을 의식 안 하는 것도 일종의 자신감이야 라고 재욱 형 편을 들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기에 쓸 뻔한 거지. 작은 국자로 누룽지를 앞접시에 옮겨 담던 엄마가 말한다. 근데 저 종옥원 말이야. 개그맨 누구 닮지 않았니? 신민아씨. 내가 주의를 줄 수밖에 없다. 조금 낮추긴 했지만 이 정도 목소리라면 옆 식탁을 치우고 있던 옆 종옥원 귀에도 충분히 들릴 것이다.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싫다면 나도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나는 눈치 없고 예의 없는 세상이 싫다고. 이삿날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아지는 시간. 집은 정리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환경이 주는 약간의 흥분과 신선함을 느긋하게 즐기면 된다. 저녁이 되자 더위도 한풀 꺾였다.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개그맨들이 시끌벅적 미션에 도전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 앞뒤 없이 설치면서 제 목만 챙기는 캐릭터와 무신경하고 둔한 캐릭터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하여튼 얄미운 놈이야. 재욱 형이 혼잣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게 엄마와 나는 서로 맞장구를 친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내 방. 어제까지는 저 방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고등학생이 잠들었지만 오늘 밤엔 내가 잠든다. 어딘가에 그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창밖에 서있던 여자의 무표정하고 방심한 듯한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벽에 몸을 붙이고 바라보는 동안 딱 한순간 그 표정이 흐트러졌었다.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재욱 형과 엄마가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보나마나 멍한 표정이겠지? 이사를 마치고 그날 밤 처음 침대에 누우면 늘 어떤 냄새가 맡아진다. 방 안 어딘가에 익숙지 않은 향기가 떠다니는 것도 같다. 새 옷을 사서 집에 돌아와 입어보면 문득 화학물질 냄새 같은 게 나는 듯한 그런 기분과 비슷하달까? 싫지는 않지만 낯선 냄새. 단지 새로 도배한 집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묵은 듯한. 나는 속으로 그것을 이사 냄새라고 이름 붙여놓았다. 어쩌다 낯선 장소에 그와 비슷한 냄새를 맡게 되면 이사를 끝내고 처음 침대에 몸을 던진 채 엎드려 쉬던 때가 기억났다. 재욱 형과 엄마는 마루가 깔린 베란다에 의자를 내놓고 와인을 마시고 있다. 드보르드 자크의 멋진 신세계를 작게 틀어놓았다. 엄마 취향이다.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클래식 CD를 번갈아 듣는 정도니 취향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음악을 그리 즐기지도 않는다. 문화평론가인 재욱 형은 가끔 웹진에 대중음악 칼럼을 쓰기도 하니까 엄마와는 수준차가 좀 나겠지. 하지만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음악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눈치다. 몇 달 전 그들이 어떤 모임에 처음 만났을 때 재욱 형이 엄마에게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물었다. 나는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였겠지. 엄마는 잠깐 생각한 뒤 대답했다. 틀어주는 음악. 그리고 만들어주는 음악도요. 오래전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아빠가 엄마를 위해 집에 음악을 틀어주곤 했다는 말은 엄마에게 들은 적이 있다. 또 엄마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잠깐만이라도 쉬어갈 곳이 있다면 이라는 긴 제목의 자작곡을 바쳐 엄마를 외박하게 만들었다. 아빠 생각이 나서 엄마가 그런 대답을 한 건 물론 아닐 테고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집에 있는 CD의 목록을 떠올리려고 애쓰면서 드보르자크나 모차르트를 좋아한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엄마는 질문을 받으면서 꼭 무슨 정답이라도 맞히려는 사람 같아진다. 뻔한 대답을 성의 있게 한다고 할까?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려고 꽤나 신중해진다. 신민아 씨는 조재욱 씨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 그랬더니 재욱 형이 뭐랬어? 그럼 영화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냐는데요?
했던 것 같아. 이거야 원 2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아니고 토끼 1마리와 뱀 1마리를 잡겠다는 수직이 아니고 뭐야. 뭐든 하나들 걸리겠지 뭐 그런 거냐고. 전에 살던 동네의 빵집 간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빵 중에 과자, 그게 그러니까 빵과 과자를 다 잘 만든다는 뜻? 하긴 끝내주게 잘하는 게 2가지라면 어떻게든 둘 다 자랑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인정해야겠지. 재욱형과 엄마는 서로 좋아하고 나 또한 재욱형을 특별히 싫어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엄마 애인 중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하고 세대 차이도 적고 티를 내는 게 별로이긴 하지만 뭐 전 멋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2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방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무슨 떳떳하지 못한 숨겨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반대로 방 안에 숨어서 밖을 엿보는 틈입자가 된 기분일 때도 있고 화장실에 대충 안 가게 된다. 헤드폰을 쓰고 게임이나 하는 수밖에. 그러고 보니 헤드폰이 아직 거실 구석에 쌓아둔 상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던가? 할 수 없군.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엄마가 거실에 선 채 통화 중이다. 누구에겐가 나가기 곤란하다고 말하는 모양인데 무척 상냥하다. 다음번에는 거절하지 않겠다며 몸에 밴 친절을 실천하는 중이다. 근데 웃음소리까지는 좀... 힐끔 돌아보는데 베란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재욱형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통화를 끝낸 엄마가 그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는 이미 거실로 나온 뒤이다. 엄마가 다가간다. 가려고? 술도 떨어졌고 캔맥주는 있는데 위스키도 좀 남았고 됐어. 얹고 쓸 것도 있어서. 그럴래 그럼? 전화할게. 간다. 마지막 말은 재욱형이 나에게 한 손을 들어보이며 하는 말이다. 메신저백을 메고 현관에서 스니커즈를 신는 재욱형의 표정이나 배웅하는 엄마의 표정 모두 그리 좋지는 않다. 전에 살던 집보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2배는 더 큰 것 같다. 참, 도토리들을 언제 데려올지 말 안 했네. 닫힌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선 채 엄마가 중얼거린다. 담배를 피우듯 손가락 2개를 입술에 대고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쓸 때의 버릇이다. 보나마나 이제 조울증에서 불면증으로 한 단계에 모두 전환하겠군. 왜 아니겠어. 싱크대 찬장에서 위스키 잔을 꺼내며 엄마가 명랑하게 말한다. 연우, 너도 한잔 하자. 나 끊었다니까요. 대충 대꾸를 해준 다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엄마는 취했을 때 제법 똑똑한 사람처럼 말한다. 중요한 충고라며 인생에 대해 가르치려 드는데 내가 6살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재욱형과 사귀기 시작할 무렵 재욱형이 왜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냐고 물은 적이 있다. 취하지 않았을 때라면 똑똑하고 예뻐서가 정답일 텐데 아니었다.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게 관계를 가볍게 만들어주거든. 누구나 짐지는 거 싫어하니까. 연우야, 이거 중요한 문제야. 약간 멀리 있는 존재라야 매력적인 거야. 뜨겁게 얽히면 터져. 알았지? 엄마가 내게 알려주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인가? 예방주사를 놓듯이? 그래도 이건 미리부터 너무 겁먹는 거 아니야? 엄마는 모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내가 엄마의 충고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내 방으로 들어가선 엄마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거울 속에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시간에는 나를 둘러싼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내 안에 뭔가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때로 고독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이다. 늦은 밤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엄마와 내 방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서로의 고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모두 다 그런 것일까?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전학추천관리교라는 곳에 가던 날, 버스 창밖으로 짙푸른 잎을 달고 늘어선 가로수와 뜨거운 햇볕,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아파트 단지들을 본다. 호수공원을 지날 때가 가장 좋다. 3개의 정류장을 지나오는 내내
바람을 한가득 품고 흔들리는 초록숲과 달구어진 회색 보도블록을 한가하게 걷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여름엔 모든 움직임이 좀 느리게 느껴진다. 산책하는 이들의 책모자와 샌들 차림을 보니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진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지만 우리 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온 학생들 뿐이다. 나와 독고태수라는 애. 배정 원서를 쓸 때 앞뒤로 서게 되었는데 원서에 쓰인 네 글자가 얼른 눈에 들어왔다. 이름뿐 아니라 차림새도 독특했다. 한여름에 비닐을 쓰고 왼쪽 귓볼에는 은고리 한 쌍, 목에는 커다란 헤드폰을 운동 타월처럼 걸치고 있다. 힙합 스타일의 헐렁한 반바지에 신발은 쪼리, 오렌지색 티셔츠에 박힌 Hey Mr. Rover, I don't have any money라는 문구도 평범하지는 않다. 짙은 눈썹과 떡 벌어진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추첨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입에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얍! 하고 대답한 뒤에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유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뭐랄까.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지 3시간쯤 된 조폭 심부름 것 같다. 어딜 가든 눈에 띄는 체격과 차림새, 나와는 정반대이다. 추첨이 시작된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 중간쯤에 줄을 서고 빙글빙글 돌다가 받침대 안으로 굴러떨어지는 공항계를 집어 거기 적힌 각 학교의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운이 좋았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다. 귀찮게 버스 같은 걸 타지 않아도 된다. 기분 좋게 숨을 크게 들여 마신 뒤 천천히 내뱉으면서 구속적으로 걸어간다. 추첨이 시작되면서부터 부쩍 실내가 소란스러워진다. 여긴 야자 빼기 존나 어렵다는데 쩐다 쩔어. 학생 중이면 미친 개래. 지식인까지 올라와 있어. 씨발. 또 딴 데로 전학 가버릴 거야. 교복 색깔이 완전 촌스럽잖아. 치마도 길게 입고. 개간지야. 거기 치어리더부가 졸라 유명하잖아. 연예인들 둘이나 다닌대. 대박. 갑자기 실감이 든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학교라는 세계로 돌아가는 거구나. 엄마는 방학 숙제 부담 없이 실컷 놀 수 있어 여름 전학이 최고라지만 개학에 가까워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실내의 소음이 점점 커져 귀가 울리기 시작한다. 마치 공명통 속에 들어앉은 것 같다. 소리의 파장에 밀려 내 몸이 선 채로 혼자 그 자리에서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기분. 떠드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한 기분이 들어 다음 순간 미간을 모은다. 원서를 쓸 때 앞에 서 있던 아이다. 독고태수. 나를 향해 씩 웃는다. 왜 저러는 건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뭔가 통한다는 듯이 던지는 저런 식의 눈짓 별로다. 아이들이 저렇게 무리지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어떻게 서로 눈이 마주쳤을까? 나를 보고 있었다. 게다가 어깨를 으쓱 보이는 저 제스처는 또 뭐지? 내게 다가와서는 건네는 첫마디도 영 마땅치 않다. 미스터 심드렁, 너 8번이지? 처음 보는 사람을 다짜고짜 이상한 호칭으로 부르며 친밀하게 말을 붙이는 덩치 큰 남자 고등학생. 정말 처음 보는 캐릭터다. 그리고 언제 봤다고 너야. 내가 약하고 만만해 보여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눈빛이 좀 장난스럽다. 아무튼 어정쩡하게 올려다보는 나를 향해 그가 내뱉은 말. 너 8번, 나도 8번. 1학년 맞지? 나도 1학년 맞거든. 무슨 랩이라도 하나? 나는 대답 대신 대충 적당히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내 모습이 2학년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런 일방적인 말투는 어디까지나 비호감이지. 여드름 자국도 그렇고 굵은 목소리도 그렇고 반대로 그쪽은 절대 2학년 이하로는 안 보이는데 뭘. 마침 선생님이 내 번호를 불렀으므로 나는 접수대 쪽으로 걸어간다. 독고태수라는 애 작별 인사라도 하듯 손까지 번쩍 들어 보인다.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이번에도 또 독고태수다. 정류장을 향해 건들건들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띄인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해버리려고 마침 내가 탈 버스가 사거리 신호 대기 중이다. 버스가 서자마자 나는 곧바로 올라탄다.
맨 뒤쪽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이내 버스가 출발한다. 또 만나네? 하는 소리에 옆을 보니 그 애가 서 있다. 꼭 따라온 것 같잖아. 근데 그건 아니거든. 어쨌든 좀 반가운데? 독코테스는 나보다 한 뼘쯤 크다.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는데 순간 이를 드러낸 채 웃고 있는 그의 입술 위에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온다. 나도 어린 시절 서랍장 손잡이에 얼굴이 찌어 입술이 터진 적이 있다. 똑같은 자리다. 그 기억 때문이었나? 엉뚱하게도 그가 순진한 애일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은 어릴 때 밥 먹으며 졸다가 식탁 모서리에 입을 부딪혔다든지 호떡을 급히 먹다가 안에 든 뜨거운 설탕 시럽에 입술을 대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긴 흉터일 것 같고 난 독코태수야. 내가 강현우라는 이름을 말하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접수 때 서류에서 이름 봤어. 하긴 앞뒤로 서 있으니 나만 독코태수의 이름을 봤으란 법은 없지. 신경이 쓰였든 관심이 갔든 그거 비슷한 말인가? 몇 정류장 지나자 맨 뒷자리가 빈다. 독코태수와 나는 거기 나란히 앉는다. 안쪽에 서 있던 내가 창가 자리이다. 별로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참 미스터 심드렁이라니 좀 시큰둥해 보인다는 뜻인가? 내가 묻자마자 독코태수가 주머니에서 mp3를 꺼낸다. 노래 제목이야. 들어볼래? 그거였군. 나는 터치패드를 밀며 mp3에 저장된 곡을 찾기 시작하는 독코태수의 기다란 손가락을 본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다. 저혈압인 엄마는 귀 속에 무슨 관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해 차 안에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핑계를 대곤 하는데 나도 엄마를 닮아 그럴 거라나. 하지만 나는 단지 창밖으로 스쳐가는 경치를 보는 게 더 좋을 뿐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없고 태수가 건네주는 커다란 헤드폰을 받아서 머리에 쓰며 버스 안을 흘끔 쳐다본다. 무슨 DJ도 아니고 차에서 이런 걸 쓰자니 어색하기만 한데 독코태수는 곡을 찾은 모양이다. 중얼거린다. 어디 갔지? 지웠나? 그때다.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방울들처럼 또렷하고 생기에 찬 목소리. 귓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온다. 잠깐만. 나는 태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mp3를 집어든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치 않아. 그들이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그 목소리는 청중처럼 나를 전율시킨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건 내 얘기잖아. 한순간 온몸이 굳는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서 뻣뻣해진 내 몸을 낚아채 잡아 끌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무엇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난 또 놀라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 익숙한 척 가슴을 펴지만 그 속에서 곪은 상처는 아주 천천히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해야 하므로. 5살 때였던가?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원피스를 사와서 내게 입히고 뭘 하든 기왕이면 예뻐야 한다며 머리핀도 꽂아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날리며 들뜬 표정으로 놀이터로 뛰쳐 들어갔다. 놀이터를 한 바퀴 돌고 그네와 미끄럼틀을 한 번씩 탄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뿐이었다. 그 뒤로 다시 그 원피스를 입었던가?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이웃 아줌마들에게 놀림 당했던 것 같다. 고추가 떨어진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은 너무나 상쾌하고 신기해서 마치 우주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 같았다. 나만 그럴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옷을 입어보고 싶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흉내로 해소되기도 한다면 엄마도 말한 적이 있다. 한 인간의 내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본능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면서. 유치원 다닐 무렵 내 주변에는 고의로 자전거를 넘어뜨리거나 놀이터 모래를 집어던지면서 시비거는 애들이 늘 있었다. 체격이 작아서 만만해 보이는 탓도 있겠지.
게다가 다른 애들과 달리 나에게는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창문을 통해 수시로 내다봐줄 엄마가 없었다. 자주 외출 중이었으니까. 싸움이 생겨도 엄마들은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아이들만 챙겼다.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른 우리 엄마는 공동체에 끼지 못했고 나 역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나보다 어린 애들에게까지 곧잘 맞고 들어오는 나를 엄마는 괘씸하게 여겼다. 솔직히 말해봐. 이기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힘이 딸려서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시도해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일이다. 너 태권도 빨간띠잖아. 대체 왜 같이 때리지 않는 건데? 응? 엄마가 답답하면 나는 늘 싸우는 게 싫다고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요즘도 그렇다. 아무리 더러운 기분이 들어도 큰 소리를 내며 부딪혀 깨지는 것보다는 내 안에 가라앉혀 조용히 흘러가는 쪽을 택한다. 거울 앞에 선 채 내 안에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끌어올리는 것들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 눈을 마주보며 피식 웃음을 지어버린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반 친구가 집에 놀러와 함께 게임을 했다. 친구는 좀 살벌하게 게임을 했다. 이를 악문 채 눈에 불을 켜고 쉴 새 없이 욕설을 뱉어가며 나는 그 기세에 질려버렸다. 정 그렇게 이겨야겠다면야고. 그 애가 눈치채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가며 게임에 져주었고 그날 밤 일기에 쓸 게 하나도 없어 그 일을 썼다. 일기장 검사를 마친 담임 선생님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수업 시간에 나를 지목해 일기장을 읽게 했다. 왜 그런지 그 애는 꼭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라는 대목을 읽으며 나는 울음이 터져나오는 걸 가까스로 참았다. 어떻게 애들 앞에서 읽으라고 해?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도 나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학교에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탓도 있었던 듯하다. 엄마가 학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탓도 있었던 듯하다. 어쨌든 일기장 사건 이후 한동안 내가 책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뒤통수로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게 날아왔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글 따위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고 육교 아래에서 돈을 뜯겼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 태어나서 제일 많이 맞은 게 아닐까?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가까스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는 취한 목소리로 다친 데 없냐고 물은 다음 중학생이 배짱과 힘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술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겠다며 농담을 했다. 나는 엄마가 사과를 하면 대부분 받아주지만 그날만은 학교도 결석하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달려가 도울 수 없다면 스스로를 돕도록 사건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는 원격 조정이 최선이라는 궤변 따위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엄마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육교 아래로 끌려갈 때 내 주머니에는 2,000원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 정도 돈을 뺏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치사함. 그리고 그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후진 세상이라니.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뿐이었다. 정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만만한 데에 화풀이를 하는 나는 또한 얼마나 비겁한가. 한심한 놈이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한참 거울 앞에 서 있다가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거울을 덮어놓은 채. 한 곡의 노래를 듣는 짧은 순간이 이 모든 일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노래가 끝났다. 가슴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아랫배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시선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아파트들, 가로수, 상가. 그제야 정류장을 지났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태수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해 보이는 태수. 나는 침을 한번 삼켜 목소리를 가다듬고 지나친 거야? 응. 우리 집까지 아직 한 정거장 남아있지만 태수가 내릴 정류장은 2개나 지나있다. 태수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다. 더운 날이다. 우리 집은 저 안쪽 마지막 동이야. 아파트 단지 안쪽을 가리키며 내가 태수에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 집이 저기라는 설명은 왜 하고 있는 거지? 태수는 왜 또 밑창이 달아 얇을 대로 얇아진 쪼리를 끌며 어슬렁어슬렁 당연하다는 듯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고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말이다. 1층 현관을 들어서며 나는 습관대로 먼저 우편함을 확인했다. 신민아 씨는 한 번도 우편물을 챙겨들고 온 적이 없다. 우편함에는 통신회사 청구서와 도토리들의 예방접종기를 알리는 동물병원에 없어 엄마가 원고를 쓰는 백화점 사회보가 들어있다. 그것들을 꺼내자 바닥에 깔려있던 사진 엽서 한 장이 나타난다. 해변 수영복 차림의 두 젊은 남자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다. 체코에서 보내온 엽서인데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받는 사람은 민기훈.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우리 집 주소가 맞다. 전에 살던 사람인가? 엽서를 다른 우편물 사이에 끼워넣고 계단 쪽으로 걸어간다. 태수는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단추를 눌러놓고 서있다. 3층이야. 먼저 계단을 올라가며 내가 태수를 둘러본다. 태수는 오 마이 갓! 어깨와 고개를 긴팔 원숭이처럼 쭉 내려뜨리더니 이런 날씨에 300층까지 걸어가려고? 투덜거리며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다. 집안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신민아 씨는 2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어제가 바로 그 날이었던 것이다. 거실 소파에 핸드백이나 옷까지 하나 걸쳐있지 않은 건 특히나 드문 일이다. 집안 어디에든 앉아서 쉴 곳이 있어야 한다며 걸핏하며 의자를 주문하지만 그 의자마다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는 걸 보면 우리 집에 왜 의자가 많이 필요한지 그제야 진짜 이유를 깨닫곤 한다. 내 방은 북향의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서늘하다. 그리고 거의 항상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전기 요금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나갈 때마다 방에 불을 켜고 블라인드를 내려놓는 게 습관이 되었다. 엄마는 거의 늦은 밤에 들어오고 빈집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쓸 사람은 나뿐인 거지. 방 안에 성큼 한 걸음 들어서는 태수. 곧바로 책장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지구본을 뱅글 돌리고 의자 등받이를 한번 툭 친다. 그러고는 거울 앞으로 가서는 이리저리 몸을 건들거리며 제 모습을 비춰보고 나는 책상 위에 우편물을 내려놓고 먼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선다. 또 그 애다. 이번에는 벤치에 앉아있다. 부츠컷 청바지에 여전히 후드티를 입고 신발도 역시 삼선 슬리퍼. 내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제 발등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무릎을 꼭 붙인 채 바깥쪽으로는 뻗은 두 다리. 발끝은 양쪽 다 가지런히 무릎 안쪽을 향해 있다. 무슨 생각을 저렇게 골똘하게 하는 걸까? 뭐 있어? 등 뒤에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또 왜 그렇게 놀랐으며 Oh, so cute! 아는 애? 아니,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는다. 계속 창에 몸을 붙이고 있는 태수가 내 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며 무심히 우편물들의 모서리를 맞춘다. 민규훈이란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혹시 엄마가 말하던 그 고등학생인가? 창문을 바라보는 여자애다. 체코 같은 먼 나라에서 온 엽서도 받고 인기가 좀 있었나 보군. 쟤 걔네 CEO겐 큐트걸. 손까지 흔들다니. 눈에 띄면 어쩌려고. 독거태수 꽤나 곤란한 녀석 같더라니까.